저는 이제 문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단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숨찾고 슛오프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 예. 네, 순서가 바로 저 다음에 또 선생님이 출간을 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책 표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숨참고 슈도프도 예쁩니다. 정말 예쁘고 제가 이 오승민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림 네. 작가분이어서 약간 부러웠어요. 클로즈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이들 얼굴 딱 클로즈업 되는 게. 전 처음에 이 표지 받고서는 원고보다 좋은데?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네, 항상 그림 작가님 덕을 좀 저희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생님 작품을 읽고 사실 그 브릿지도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첼로를 하는 여학생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양궁을 소재로 하셨는데 제 주변에서 작가님이 분명히 양궁을 좋아하거나 하셨을 거라고. 근데 저는 작가가 그러니까 네. 모든 걸 경험하기 어렵잖아요. 첼로도 해보시고 양궁도 해보셨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양궁을 소재로 쓰신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 작품은 그 우연히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어떤 것을 이제 계획해서 계획했던 대로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살아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벌어진 것이 작품 속에 우연히 들어오고 그게 결국에는 작가의 삶의 궤적이 작품에 투영되는 일종의 한 경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소설이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양궁 안 합니다. 양궁 몰라요. 다만 양궁의 세계를 탐색하는 거죠. 그 세계에서 활용되는 언어를 이제 길어 올리는 거죠. 그 소설의 문장에 이렇게 앉히면 그 단어들과 그 문장들이 그 세계를 구현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소설 쓸 때 좋습니다. 작가는 그 단어와 문장을 끌어와서 적절히 배치해서 구현해내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세계가 되살아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가 소설적 상황 속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때마다 소설 쓰는 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첼로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첼로도 못 켜요. 다만 첼로 소리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또 엄청 많이 좋아했던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동력과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왜 양궁을 선택하셨어요? 그게요. 그거 진짜 우연인데 이 이야기를 쓰기 전에 이제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작품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끌어내서 이제 하게 된 건데 양궁을 소재로 한 그 전 이야기를 쓸 때 별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는데 양궁 관련된 뉴스가 떴고 양궁 관련된 뉴스를 갖다가 클릭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내가 하고자 하는 학폭 이야기랑 이거 꽤 잘 맞는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양궁이라는 스포츠가 결이 맞아요. 좋아. 그럼 양궁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이야. 공부하는 거야. 찾아보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세계를 탐색하기 시작했던 거죠. 일단 얘네들이 서로 맞붙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얘네 둘은 말싸움을 주고받긴 하지만 뭐 주먹을 주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해 갈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서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서로의 감정도 탐색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것들이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끝까지 다 끌어올려서 토해내는 상황 또한 진정한 갈등의 해소, 용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양궁을 보면 관역이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관역에 원하는 곳에 화살을 꽂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다툼도 갈등도 그리고 어떤 폭력의 상황도 서로한테 준 상처도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소되는 일은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런 특정한 상황들, 첨예해진 갈등의 상황을 해결할 때는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들이 양궁이라는 스포츠랑 잘 맞았어요. 저도 되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이 책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게 되게 항상 자기는 10점을 쏘고 싶어 하지만 뭐 주변 상황에 의해서 9점이 될 수도 있고 8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불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근데 내가 10점을 쏘고 싶다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10점을 쏴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9점이고 8점일 수도 있다는 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가산점이 되기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 관계와 양궁이라는 소재가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는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셨기 때문에 어떤 게 딱 알맞는 소재를 만났을 때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확 피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요. 지금 네, 선생님 저도 동의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방식이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영서와 다이의 관계였는데 다이가 처음에는 영서를 보고 너무 멋있고 이제 따라하고 싶어서 양궁을 시작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영서로 인해 상처를 받고 네. 적대시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영서와 다이가 시합에서 맞붙게 되는 장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다이가 영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자아가 흔들렸던 과거를 깨부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겨도 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시합이라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게 문정시 종합운동장 건립 기념 스포츠 축제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완전 무슨 세계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국가대표 선발만큼이나 큰 행사였으면 네. 조금 더 임무를 압박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비전문가인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즐기는 장소이잖아요. 네. 이렇게 배경을 정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하다.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있는 이제 스포츠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부를 꼭 봐야 되고 꼭 이긴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패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게 저는 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초등교사이고 학교에서 애들이랑 체육 수업 같은 걸 할 때도 지향하는 바는 모두가 즐거운 체육 수업, 자기 역할들이 있는 체육 수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 이야기의 그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그 대결 장면이 그 축제의 한마당 속에서 펼쳐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 체육 스포츠에 대한 어떤 저의 기존의 어떤 생각들, 체육은 이랬으면 좋겠어, 스포츠계는 이러면 좀 어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 얘네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 공간이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그 일정 속에서 기계처럼 돌아가지 않고 풍선도 떠나고 좋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장면이었으면 해서 그랬습니다. 작가가 인물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으면 사실 그런 여유를 주고 싶거든요. 되게 극한으로 모는 게 괴롭잖아요, 작가로서도. 그쵸. 그거 진짜 찝찝해요. 네, 네. 그리고 어린이가 주인공이다 보면 좀 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얘 주변에 누구를 놓고 싶은 거죠. 따뜻한 누군가를 좀 놓고 싶고 애를 가혹하게만 몰아붙이고 있으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쓸 때 보면 자꾸 그런 인물들을 자꾸 넣으려고 드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저희 반 애들한테도 보여줬는데 좋아하면서 읽었어요. 키 큰 여자아이와 키 작은 남자아이의 관계 설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무지와 무지를 읽으면서 제 무지에게 자연스럽게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무지가 은근히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저 근데 딱 읽으면서 바로 알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키 큰 남자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어깨 동무하면 저 그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걔는 그걸 몰라요. 무지의 마음 이런 것들 너무 잘 알 수 있었고 특히 키 큰 여자아이와 키 작은 남자아이라는 설정이 단순한 외형의 차이를 넘어 두 인물이 서로 의식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키 큰 여학생과 키 작은 남학생의 사랑 이야기를 구성하게 되신 그 계기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키가 161인데 너무 TMI지만 근데 이제 거의 이게 4학년 때 키거든요. 아직도 제가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게 꽁치 뼈를 그냥 씹어 먹어요. 4학년 때 선생님이 그걸 씹어 먹게 시키셔가지고 옛날엔 그랬죠. 맞아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네.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신체 검사서를 주잖아요. 제가 봤더니 그 4학년 때 10cm가 큰 거예요. 네. 나름 초등학생 때는 나는 원치 않지만 내가 크면 모델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불주사 같은 거, 불주사 뭔지 아세요? 불주사 같은 거. 알죠. 저 옆에 자고 있습니다. 그 불주사 자국이 남는 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혼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는데 나 모델 될 거니까. 네네 원치는 네. 않지만 나는 하지만 크면 어쩔 수 없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이 키가 거의 멈춰버려가지고 중학생 때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 한 1, 2학년까지도 꽤 큰 편이었어요 학교에서 여학생 중에 근데 실제로 제가 좋았던 남학생이 중1 때 되게 왜소한 거예요 저보다 근데 그게 저한테 어떤 싫어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런 걸 가지고 많이 놀리거나 방해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저한테 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우리가 키가 크면 좋은 거라고 하지만 또 여자 어린이들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그래서 위축되어 있고 6학년쯤 되면 170 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네. 그럼 자기 연애 못한다고 슬프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는
그냥 크거나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게 싫은 거구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이 동화를 자연스럽게 쓰게 됐고 네. 또 이 이름을 미지와 무지라는 남학생, 여학생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아. 어떤 인물에 갖다 붙여도 안 붙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습작할 때는 다 버렸는데 네. 딱 이 에피소드를 쓸 때 맞아요. 찰떡인 주인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쓸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네. 뭔가를 이미지를 전복시켜야지 남녀 역할을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네. 그냥 꽁치뼈를 생각하면서 썼던 동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시니까 사파와 함께 이제 미지와 무지의 모습, 그리고 둘이 같이 걷는 모습 이런 것들도 떠오르네요. 숨찾고 쉴 노프가 용서할 수 있을까의 개정판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사실은 또 그 작품을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쌍둥이 형제들이 한 명은 학폭의 가해자고 아, 한 명은 네. 피해자로 설정이 돼 있으면서 이제 관계가 얽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좀 어떤 남자 어린이들끼리의 육탄전 같은 게 거기선 클라이막스인데 저는 그게 어떤 폭력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되게 폭발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도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작을 하시면서 네. 일단 주인공이 여자 어린이로 바뀌었고 네. 또 양궁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나서는 네. 굉장히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아, 네. 새로 썼죠. 굳이 절판을 하지 말까. 그 생각도 했어요. 저 네. 그냥 이거 다른 얘기라고 해도 아, 네.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근데 또 쌍둥이 형제들이 잠깐 나오잖아요. 아, 후배도. 네. 맞아요. 네. 아쉬워서. 네, 되게 순둥이들로 나오는데 네, 이 개작하실 때 가장 집중하셨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해요. 예전 작품보다 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좀 하나 있었고요. 그 예전 작품을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너무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현재에 맞는 이야기로 학폭의 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누가 읽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힘 빼고 쓴 것 같다 이거. 그런가? 싶기는 했지만 어쨌든 읽은 분들의 인상은 좀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이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온 순간들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번 숨참고 슈도프에서는 거기까지 제가 다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인공들이 어린이잖아요.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힘들게 몰아붙이지는 않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과거와 달라졌던 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변화라는 게 사회 변화도 있지만 선생님의 변화도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됐던 거네요. 용서할 수 있을까 쓸 때는요. 일단 제가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그 사건 현상이 돼 있어요. 네, 제가 올해 학폭 맡은 지가 8년 차인가? 꽤 오래 했습니다. 그 일을 맡게 됐을 때는 저한테 상처도 있고 제 가족이 좀 힘들어했던 그 일들, 학교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고 그 힘든 과정들을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담당 교사도 그렇고 좀 더 잘 지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잘해보고 싶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학폭 업무를 맡았고 용서할 수 있을까도 이제 그래서 썼던 거예요. 마음에 독이 있으니 그 소설도 좀 더 날카롭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8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로부터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과 다르게 훨씬 더 유연해진 저 자신을 봅니다. 좀 더 너그러워진 면도 좀 있고 그리고 저도 좀 나이가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저 자신의 변화가 소설에도 이제 투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의 염원 같은 게. 네, 그렇죠. 저 사랑 얘기 못 쓰거든요. 아, 저 사랑 얘기 진짜 어려워요. 로맨스, 멜로 너무 어렵습니다. 남자 작가라서 더 어려운 것도 좀 있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생각도 많이 드는 데다가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쓰게 되면 왠지 제가 쓰고 나면 굴입니다. 따뜻하지가 않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 미지와 무지는 안 그랬어요. 정말 너무 예쁜 거 있죠. 애들이 너무 예쁘고 거기에 써있는 그 사랑의 마음들, 그 연애의 감정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연애를 정말 한단 말이에요. 애들 막 헤어질 때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막 상처를 받고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산뜻하게 그려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지와 무지 속 아이들의 감정은 귀엽거나 풋풋하게만 소비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거절당한 마음, 민망함, 자존심, 다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단순화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어린이의 감정이나 연애 감정을 쓸 때 가장 조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되게 오해를 요즘 많이 받고 있는 게 로맨스 장인이다. 선생님 연애 많이 해봤어요? 막 이렇게 저는 이제 약간 안 해봤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콘텐츠 중에 로맨스를 제일 못 보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드라마, 영화, 뭐 웹툰, 소설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은 좀 답답하고 근데 어떻게 제가 또 로맨스를 쓰게 돼서 쓰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내가 보고 싶었던 로맨스가 이런 거였나 보다. 내가 쓰니까 재밌네 막 이러면서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스스로 어린이의 로맨스라고 제가 딱히 의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어른의 상황과 다른 조심해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동화를 쓸 때 어린이와 어른은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고 우리가 동화로서 할 일은 어린이한테 너 이거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 게 아니라 사실은 너도 알고 있는데 그게 뭔지 또렷이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문장으로 써봤어. 이걸 내가 서사로 풀어내봤어 했을 때 어린이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맞아 이거 내가 사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나도 이렇게 느꼈던 거야.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할 때 더 몰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의 사정과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움트는 감정이라든가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라든가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관계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현장에서 보시는 네. 어린이를 보면 그러시죠. 저희 반 애들 한 22명 되는데 그 안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제 갈등을 빚는 애들 보면은 나라도 저랬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 진짜. 나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또는 야, 너 진짜 기분 나빴겠다.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바로바로 이해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마음들이 정말 잘 담겨 있어서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숨차고 슛 오프에 나오는 어린이 인물들도 굉장히 한 사람이 다면적인 걸 갖고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 다이를 보면 이 친구가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보통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인공 하면 굉장히 착하고 항상 피해자의 위치에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여왕벌 한 명한테 잘못 지켜서 이렇게 되고 그런 서사가 꽤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서사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기 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무심한 면이 있어요. 자기가 친구들한테 돈을 쓰면서 내가 너 돈 썼으니까 뭐 좀 함부로 대한다던가 또 영선의 집안이 아버지 때문에 어려울 때 이제 자기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영서의 고통이나 아픔을 무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영서한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가해자인 영서는 마냥 나쁜 애가 아니라 봉식 입장에서 보면 선배가 부당하게 얘기했을 때 용서가 나타나서 거기에 대항하고 지켜주거든요. 그러면서도 둘이 또 서로의 안 좋은 점이 뾰족하게 자기네를 찌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한 명이 완전히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맞아 인간 이렇게 다면적이지 이러고 제가 약간 거리를 뒀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하지만 저 친구 좋은 점도 있어 이래서 만나야겠다 이러고 오랜만에 만났다가 괜히 만났다. 결과가 안 좋았군요. 그 친구가 좋은 면도 있지만 저 점은 나랑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피했던 건데 네, 그렇죠. 피곤한 이유가 있죠. 내가 이 동화를 읽고 또 괜히 다른 행동을 해봤다가 피곤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니까 실제로 누군가는 가해자 누군가는 피해자에 놓고 보셔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선 같은 게 궁금하더라고요. 애들이 뭘 잘못을 해가지고 제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걸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고서를 쓰고 문건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말이에요.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대체 왜 그랬어? 얼마나 얘가 힘들었겠어? 뭐 이런 생각들이 그 문장을 놓고 보면은 이제 탁탁 일어나거든요. 근데 걔를 이제 교실에서 보거나 복도에서 보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인 거예요. 근데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데 걔가 어떤 했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왜 그랬을까? 화도 나고 그 시기, 그 사고 그 다음에 걔의 그 잘못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또 멀쩡해져 있어요. 어른과의 어떤 차이점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변하죠. 어른도 변해요. 아이들은 그 변화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좀 더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다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얘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감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줄게. 이런 장면이 없었어도 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런 계기 같은 게 굳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안해 라고 말을 해줬으면 그것만으로도 타고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끌어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는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른들도 좀 어린이들한테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불법소년의 문제로, 그 법률 문제로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법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나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대하는 태도가 이거다라고 문장으로 적어서 법의 지위에 올려놓은 거죠. 작가님은 어떤 어린이 소설을 쓰고 싶으신가요? 김단호 작가의 어린이 소설이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구별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린이가 읽었을 때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여기서 뭘 얻어가든 아니든 그거는 2차의 문제이고 첫 번째는 무조건 해방감. 문학을 통해서. 네, 이제 그게 저의 목표이고 이제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작품보다 나은 작품을 쓰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항상 과거에 제가 쓴 것보다는 나은 걸 써야지 그게 책을 내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어떤 변화나 더 나아갈 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새 책이 나오는 속도가 좀 느린 거니까. 정성 들여 쓰는 거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냥 모든 작가분들이 자기만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책이 나오면 한동안은 서평을 되게 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뭐 김단호 이야기는 뭐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보면서 평론도 보면서 내가 그렇구나라고 그제서야 좀 깨닫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게 있고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해도 그렇게 소화가 되기 때문에 그 글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작가님들도 다 자기만의 그런 창의적인 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두가 다 구별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되게 글에 내 자신이 반영되고 투영될 수밖에 없어서 제 선생님도 이거 개작하시는 동안 선생님이 변화해서 이야기도 변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 100% 공감을 하고 특히 동화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짓으로 쓸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로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걸 하러 가면 이제 아이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달려들어서 막 이제 좋아해 준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제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애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하고 뒤에서는 어린이를 배신할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되게 이제 뾰족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동화를 쓰면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좀 내가 정화하고 좀 깎여 나가고 친절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동화를 쓰자. 결국 이제 자기 삶의 영역이 몇 개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의 한계를 각각의 영역에서 종종 느끼곤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달될 때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낙차감? 들 때마다 내가 과연 좋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수업을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어떤 실망감? 그런 실망감들도 반복하다 보니까 자꾸 익숙해지는 것 같고 뭐 그럴 때마다 좀 기분도 좀 별로 안 좋고 소설 쓰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도 출판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되나? 잘 맺으면서 이것도 찍고 계시잖아요. 그 좋은 사람이라는 말씀에 얘기들을 막 했던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소설을 쓰다가 주인공에 아주 가까운 이목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난 네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문장을 써놓고서는 좋은 사람이 뭐야? 어떻게 살길 바라는 거야 대체? 이런 생각들을 한참 했던지라 얘기를 이렇게 길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김단호가 어떻게 되셨는지. 네. 근데 저 진짜 이런 질문 종종 받거든요. 네. 진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저희 나름 좀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진짜 그냥 저 약간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어요. 네, 근데 뭔가 하나가 확고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른이 돼서도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도 그 생각이 너무 확고하니까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제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했더니 그 작가와의 강연을 갔더니 그 사수 선생님이 제 사진을 위해 글을 써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써서 붙여놓으신 거예요. 학교 홍보
홍보 포스터로. 그래서 뭔가 약간 제가 속물이 된 것 같고. 저도 좀 소심하고 생각이 너무 많은 어린이였는데 네. 거기 갇혀서 괴로워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화 시켰을 때 명확해지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 문학에 제가 뛰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만족스럽고 가끔 내가 이런 문장을 썼다니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쳐다보고. 내가? 과거에 내가 말을 저희 직업에 그게 좀 복지인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감탄할 수 있다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네. 모든 저희만 그런 게 작가분들이 맞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네. 아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서 어린이들을 직접 만나고 이제 학폭 관련 일도 벌써 8년째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첼로나 양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연히 내가 그 소재를 얻고 관심을 갖고 쓰셨다. 모든 걸 100% 경험할 필요 없다 하셨잖아요. 네,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글 쓰는데 방해가 되고 비율적으로 20%만 알고 80%는 상상으로 채운다. 이렇게 제가 나름 철칙을 세워두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서 어린이 독자를 직접 만나고 계시니까 오히려 글쓰기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학교라는 공간은 말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사연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뭐 발췌한다든가 바로 저 얘기를 써야겠어. 이름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비슷한 얘기들이 있을 경우에 좀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어떤 얘기를 썼는데 어떤 애가 보고 이 소사님 제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크게 방해는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쓰는 얘기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얘기만 있으면 되고 그 하나의 이야기는 어떤 그 동화적인 상상력, 어떤 뭐 서사적인 복합성, 맥락 이런 것들이 맞물어지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것인지라 겹쳐질까 봐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썼던 어떤 소설은 우리들이 개를 지키려는 이유? 그런 것들은 배경 자체를 그냥 저희 학교로 잡고서 써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공감했어요. 내가 쓴 이야기가 내 주변인한테 혹시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인물을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 속의 인물을 그냥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어린이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작가가 끌고 가는 너무 극한으로 몰지 않아도 어린이는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자극적이고 막 서사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린이 인물을 쓰나 하는 것도 저는 종종 보긴 했거든요. 그렇게 조심하는 태도 그런 게 동화 쓰는 분들한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알더라고요. 좀 너무한다 싶으면 약간 불편해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어린이도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말을 안 하고 덥죠. 냉정하게. 네, 나랑 맞지 맞아요. 않는구나 하는 거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개인적 궁금함을 다 해소했는데 저는 덜 들은 것 같아요.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저도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고 볼 만한 이야기, 실망시키지 않을 이야기, 최악의 최애 니즈와 무지 김단호 추천합니다. 항상 10점을 쏜다고 늘 10점을 맞는 건 아니지만 억울함을 털어내고 더 강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이들, 더 친절해지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추천하는 정말 재미있는 양궁 이야기입니다. 숨 참고 슛 오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